진솔의 몸이 마리의 골수를 밀어내기 시작한 것은 이식 수술이 끝나고 정확히 사흘째 되는 날 새벽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미열이었습니다. 37.8도. 이식 직후에 흔히 나타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담당 교수가 설명했는데요. 그러나 진솔의 체온은 다음날 새벽에 38.6도가 됐고 그 다음날 아침에는 39.2도까지 올랐습니다. 면역 억제제를 조정하고 항생제를 추가했지만 몸의 반응이 예상보다 빨랐습니다. 담당 교수가 이식편 대숙 주반응 가능성을 언급했을 때 그 자리에 있던 이풍주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이풍주는 혈액내과 과장이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지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진솔이 마리의 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었습니다. 강마리가 그 소식을 들은 것은 새벽 6시였는데요. 이풍주가 직접 전화를 했습니다. 마리는 전화를 받자마자 벌떡 일어나 슬리퍼를 신고 복도로 나왔습니다. 수술 후 자신도 아직 완전히 회복이 안 된 상태였는데요. 채취 부위가 아직 욱신거렸고 조금 빠르게 걸으면 숨이 찼습니다. 그래도 마리는 빠르게 걸었습니다. 소아과 병동으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마리는 혼자였습니다. 층수 숫자가 하나씩 올라가는 동안 마리는 아무 생각도 하지 않으려 했는데요. 의사로서 알고 있는 것들, 숫자들, 확률들, 그 모든 것이 머릿속에서 줄을 서려고 했습니다. 마리는 그것들을 일단 밀어냈습니다. 지금은 진솔 얼굴을 보러 가는 것이니까요. 생각은 그 다음이라고 마리는 엘리베이터 문이 열릴 때까지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진솔은 고열로 얼굴이 빨개진 채 반쯤 깨어 있었습니다. 마리가 들어서자 진솔이 눈을 찡그리며 누나라고 불렀는데요. 그 목소리가 쉬어 있었습니다. 마리는 진솔 손을 잡고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마리는 괜찮냐고 물었습니다. 진솔이 뜨겁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담담하게 뜨겁다고 했는데요. 마리는 그 말이 가슴을 찌르는 것 같았습니다. 아프다거나 힘들다거나 무섭다거나 하는 말을 안 하고 그냥 뜨겁다고 하는 게 어쩐지 더 애처로웠습니다. 마리는 이제 시켜드릴게 라고 말하고 간호사 호출 버튼을 눌렀습니다. 차가운 수건을 이마에 올려드릴게요 라고 했더니 진솔이 누나도 아파? 라고 물었습니다. 수술 부위 말이에요 라고요. 마리는 잠깐 멈췄습니다. 자기가 아픈데 오히려 마리 걱정을 먼저 하는 진솔의 그 물음이 마리를 잠시 말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마리는 안 아파 라고 말했습니다. 사실이 아니었는데요. 그런데 그 순간만큼은 그렇게 말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진기식과 윤원경은 그날 아침 일찍부터 병원에 와 있었습니다. 진기식은 법원 출두 명령을 이틀 앞에 두고 있었는데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위임장 위조건으로 소환장이 나온 상태였습니다. 진기식의 변호사는 최대한 시간을 끌어보겠다고 했지만 진기식 스스로는 그게 의미 없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문숙희가 2개 기관의 필적 감정 결과를 확보한 상황에서 부인할 여지가 없었으니까요. 진기식은 아침 일찍 진솔의 병실 앞에 서 있었는데요.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열로 붉어진 진솔의 얼굴을 보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서 있었을지 모르겠는데 윤원경이 와서 옆에 섰습니다. 둘이 말없이 나란히 유리창을 봤는데요. 윤원경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소리 때문에 그런 거 알아 라고 했습니다. 처음에 병원 경영권 얘기를 꺼냈을 때 자신이 말렸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고요. 진기식이 엉경이 잘못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내가 한 짓이라고요. 윤원경이 그래도 내가 더 강하게 막았어야 했다고 했습니다. 둘이 또 말이 없었습니다. 진기식이 잠시 뒤에 조용히 말했는데요. 자신이 검찰에 가게 되면 변호사 통해서
자수 형식으로 갈 것 같다고 했습니다. 항소나 무죄 주장을 하면서 싸워봐야 이미 다 드러난 상황에서 아무 의미가 없고 그게 소리한테도 좋지 않다고요. 윤원경이 그 말을 듣고 눈물을 꾹 참았습니다. 진기식이 엉경이한테 미안하다고 했는데요. 엉경이가 원했던 건 경영권이 아니라 소리가 낳는 것이었는데 자신이 그것을 너무 크게 왜곡했다고 했습니다. 윤원경이 진기식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알면 됐다고 했는데요. 그 말이 용서인지 위로인지 그냥 같이 있겠다는 것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진기식은 그 손을 꽉 쥐었습니다. 이강세는 그날 오전에 DNA 결과를 받으러 병원 밖 검사기관에 다녀왔는데요. 조기창과 함께였습니다. 결과를 받는 동안 두 사람은 로비에 나란히 앉아서 기다렸는데 서로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조기창이 자판기 커피를 뽑아서 강세에게 내밀었고 강세는 받아들었습니다. 커피가 다 식도록 마시지 않고 그냥 들고 있다가 직원이 나와서 이름을 부르자 동시에 일어났습니다. 직원이 봉투를 건네며 개인정보 확인을 요청했는데요. 강세가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직원이 자리를 비우고 나서 강세와 조기창이 마주봤습니다. 결과지를 여는 것이 이 순간이 왜 이렇게 무거운 건지 강세는 몰랐습니다. 아버지인지 아닌지가 밝혀지는 것인데 어느 쪽이 나와도 자신의 삶이 크게 달라지는 건 아닐 것이라고 생각했는데요. 그래도 손이 조금 떨렸습니다. 강세가 봉투를 열었습니다. 결과지를 펼쳤을 때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숫자였습니다. 99.97% 친자 관계 확률이었는데요. 강세는 그 숫자를 한번 읽고 다시 한번 읽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어 조기창을 봤습니다. 조기창이 강세를 보고 있었는데요. 결과를 알고 싶지 않은 것인지 아니면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표정을 읽기 어려웠습니다. 강세가 결과지를 조기창 쪽으로 돌려 보여줬습니다. 조기창이 그것을 보고 눈을 한번 감았습니다. 길지 않은 침묵이었습니다. 눈을 뜨면서 입술을 달싹였는데 말이 잘 안 나왔습니다. 그러더니 강세야 라고 불렀는데요. 그것이 처음이었습니다. 강세 씨가 아니라 강세야 라고 이름을 부른 것이요. 강세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결과지를 다시 봉투에 넣어 손에 쥐었습니다. 그리고 일어나면서 말했는데요. 약속한 밥 언제 먹을게요. 연락할게요 라고 했습니다. 조기창이 뭔가를 더 말하려는 것 같았지만 강세는 이미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로비를 나서서 병원 주차장 쪽으로 걷는데 바깥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강세는 걸으면서 이풍주에게 전화를 걸었는데요. 이풍주가 받았습니다. 강세가 형이라고 불렀습니다. 이풍주가 어떻게 됐어? 라고 물었습니다. 강세가 잠깐 말이 없다가 결과 나왔다고 했습니다. 이풍주가 그래서? 라고 했는데요. 강세가 맞대 라고 했습니다. 조기창 씨가 내 아버지가 맞대 라고요. 이풍주가 전화 너머에서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강세도 말이 없었습니다. 둘이 전화를 켜놓고 아무 말을 안 했는데 그게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이풍주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밥 먹었어? 라고 물었는데요. 강세가 아니 라고 했습니다. 이풍주가 그럼 나와 내가 살게 라고 했습니다. 강세가 형도 밥 안 먹었어? 라고 했더니 이풍주가 나도 안 먹었어 라고 했습니다. 그 짧은 대화가 어쩐지 가장 중요한 대화 같았습니다. 그날 오후 이풍주의 병원 우편함에 편지 한 통이 꽂혀 있었는데요. 봉투 뒷면을 보니 발신일란에 세 글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송미령이었습니다. 이풍주는 그 이름을 보고 잠시 멈췄습니다. 뉴욕병원 대표이자
자신의 첫사랑이었고 동시에 이 병원 이권 다툼에 어떤 방식으로든 개입했던 여자. 진기식 사건이 터지기 전부터 엄병원 경영권과 관련해 수상한 움직임이 있었는데 그 배우에 송미령이 있다는 소문이 돌았지만 확인된 것은 없었습니다. 이풍주는 봉투를 들고 자신의 진료실로 들어갔는데요. 문을 잠갔습니다. 편지를 열었는데요. 손으로 쓴 편지가 아니었습니다. 타이핑한 것이었는데 첫 줄이 이랬습니다. 풍주 씨, 저 아직 한국에 있어요. 이풍주는 그 첫 문장을 읽고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뉴욕에 돌아갔다고 들었는데 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편지를 계속 읽었는데요. 송미령은 진기식이 자수를 하게 되면 함께 흘러나올 수밖에 없는 사실들이 있다고 썼습니다. 자신이 진기식에게 위임장 위조를 권유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단순히 병원 경영권 때문만이 아니라 다른 목적이 있었다는 것을요. 그 다른 목적이 무엇인지는 편지에 쓰여 있지 않았는데요. 대신 이런 문장이 있었습니다. 제가 먼저 말하고 싶어서 편지를 씁니다. 직접 만나서 얘기하고 싶어요. 풍주 씨가 원하지 않으면 억지로 강요하진 않겠습니다. 하지만 이 얘기는 언젠가는 해야 할 것 같아요. 이풍주 과장님이 먼저 알아야 할 것 같아서요. 이풍주는 편지를 다 읽고 책상에 내려놨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 하늘이 흐렸습니다. 송미령이 진기식 사건에 개입했다면 그것은 단순한 공모가 아닐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이풍주에게 먼저 말하고 싶다고 한 것도 단순한 고백이 아닐 수 있었습니다. 이풍주는 한동안 그 편지를 내려다보다가 서랍에 넣었습니다. 아직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기로 했는데요. 먼저 송미령을 직접 만나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게 맞는 순서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결정이 얼마 뒤에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이풍주를 끌고 가게 된다는 것을 이풍주는 아직 몰랐습니다. 강마리가 진솔의 병실에서 나온 것은 저녁 무렵이었습니다. 담당 교수가 오후에 진찰을 다시 하고 추가 처방을 조정했는데요. 진솔의 체온이 38.9도로 여전히 높았지만 아침보다 올라가지 않은 것이 그나마 다행이었습니다. 수치가 나빠지지 않은 것과 좋아진 것은 다른 이야기인데 담당 교수는 일단 지켜보자고 했습니다. 마리는 그 지켜보자는 말이 속이 시원한 말이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복도 의자에 앉아 있는데 강세가 왔습니다. 마리 옆에 앉으며 진솔 어때? 라고 물었는데요. 마리는 아직 열이 높다고 했습니다. 강세가 잠깐 마리 얼굴을 봤습니다. 마리의 눈 아래가 거뭇했습니다. 자고 있는 건지 걱정인지 모를 표정으로 창밖을 보고 있었는데요. 강세가 밥 먹었어? 라고 물었습니다. 마리가 아니요 라고 했는데 그 대답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투였습니다. 강세가 일어서더니 가자, 밥 먹어야지 라고 했습니다. 마리가 괜찮다고 했는데요. 강세가 괜찮은 사람이 저 눈 아래 그거 뭐야 라고 했습니다. 마리가 그 말에 자신도 모르게 눈가를 손으로 건드렸습니다. 마리야, 강세가 조용히 불렀습니다. 진솔이 잘 됐으면 하는 마음은 나도 알아. 근데 내가 쓰러지면 안 되잖아. 지금 내 몸도 아직 회복 중이야. 라고 했는데요. 그 말이 따지는 게 아니라 걱정이라는 게 느껴졌습니다. 마리가 잠깐 강세를 봤습니다. 알아요.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일어났습니다. 구내식당에서 둘이 마주 앉아 밥을 먹었는데요. 진료지나 영양밥이라 맛이 별로였지만 그래도 먹었습니다. 강세가 DNA 결과 얘기를 했습니다. 마리가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라고 물었더니 강세가 조기창 씨가 맞대 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마치 타인의 일 얘기하듯이 담담하게 했는데요.
마리가 강세 씨는 지금 어때요? 라고 물었습니다. 강세가 숟가락을 내려놓고 잠깐 생각했습니다. 모르겠어. 슬프거나 기쁘거나 한 게 아닌데 그렇다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도 않아. 뭔가 정리가 필요한데 아직 머릿속에서 정리가 안 됐어. 라고 했습니다. 마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정상인 것 같아요. 라고 했는데요. 정상이라고 할 수 있는 기준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닌데 마리가 그렇게 말하는 게 어쩐지 강세한테 맞았습니다. 강세가 마리를 봤습니다. 마리야 라고 불렀는데요. 마리가 응 했습니다. 강세가 진솔이 꼭 나았으면 좋겠어 라고 했습니다. 진기식 과장님 딸인 거 상관없이 그냥 그 아이가 나았으면 좋겠어 라고요. 마리의 눈빛이 조금 따뜻해졌습니다. 나도요 라고 했습니다. 그날 밤 늦게 엄기분 원장이 이풍주를 불렀는데요. 1인실 병실에서 원장과 이풍주가 마주 앉았습니다. 엄기분이 이풍주에게 오늘 우편함에 뭔가 왔지? 라고 물었는데요. 이풍주가 놀랐습니다. 어떻게 아셨냐고 했더니 엄기분이 병원 우편은 총무과를 통하는데 총무과장이 이름을 얘기해줬다고 했습니다. 송미령이라는 이름이 익숙해서 자신한테 귀띔을 해줬다고요. 이풍주가 원장님은 송미령을 아시냐고 물었습니다. 엄기분이 잠깐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알지 라고 했는데요. 그 짧은 대답 뒤에 뭔가 더 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이풍주가 어떻게 아시는 건지 물었더니 엄기분이 그 여자가 단순히 뉴욕 병원 사람이 아니라고만 했습니다. 더 말하지 않았는데요. 그 대신 한 가지를 당부했습니다. 풍주야, 그 여자를 혼자 만나지 마. 라고요. 이풍주가 왜 그러시는 건지 물었습니다. 엄기분이 이풍주를 한동안 바라보다가 말했는데요. 나중에 내가 얘기해 줄게. 지금은 내가 좀 더 알아볼 게 있어. 라고 했습니다. 이풍주가 원장님, 진기식 사건이랑 연관된 건가요? 라고 물었더니 엄기분이 그것보다 더 오래된 얘기일 수도 있어. 라고 했습니다. 이풍주는 그 말의 무게를 가늠하면서 병실을 나왔는데요. 복도가 조용했습니다. 그것보다 더 오래된 얘기. 그것이 무엇인지 이풍주는 그날 밤 잠들 때까지 생각했지만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답은 다음 날 오전에 전혀 다른 방향에서 찾아오게 됩니다. 송미령이 직접 엄병원을 찾아온 것은 이풍주가 엄기분 원장에게 그 편지 얘기를 한 다음 날 아침이었는데요. 누가 부른 것도 아니었고 약속을 잡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나타났습니다. 병원 로비에 진한 베이지색 코트를 걸치고 서 있었는데 그 자태가 너무 자연스러워서 오히려 어색하게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로비 안내 데스크에서 이풍주 과장을 찾는다고 했을 때 마침 지나가던 강마리가 그 장면을 봤습니다. 마리는 저 여자를 알지 못했는데요. 그냥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병원에 오는 사람처럼 보이지 않았고 면회를 오는 사람처럼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뭔가 이 공간을 처음 오는 사람인데 자기 영역처럼 들어서는 사람의 느낌이었습니다. 마리는 지나치다가 멈췄습니다. 그냥 멈춰야 할 것 같았습니다. 안내 데스크 직원이 이풍주 과장님은 지금 외래 진료 중이라고 했는데요. 송미령이 기다릴게요 라고 하더니 로비 한편에 있는 소파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마리가 그 모습을 보다가 안내 데스크 직원에게 조용히 다가갔습니다. 저분이 이풍주 과장님 찾으셨어요? 라고 물었더니 직원이 네, 송미령이라고 하시던데요. 라고 했습니다. 마리는 그 이름을 듣고 잠깐 굳었습니다. 이풍주가 한번 언급한 적이 있는 이름이었습니다. 뉴욕 병원 대표, 첫사랑, 그리고 이 병원 이권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 마리는 핸드폰을 꺼내 이풍주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아빠, 로비에 송미령 씨와 있어요. 라고요. 이풍주가 외래 진료실에서 그 문자를 받은 것은 진료를 마치고 딱 5분 뒤였는데요. 이풍주는 그 문자를 보고 잠깐 눈을 감았습니다. 어제 엄기분이 혼자 만나지 말라고 했는데 이 여자가 직접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이풍주는 먼저 엄기분 병실로 올라갔습니다. 엄기분에게 로비에 왔다고 알렸는데요. 엄기분이 예상했다는 듯이 끄덕였습니다. 데리고 와라고 했습니다. 이풍주가 놀라서 여기 원장님 병실로요? 라고 했더니 엄기분이 그래 라고 했습니다. 내가 직접 만날게 라고요. 이풍주가 로비로 내려가서 송미령 앞에 섰습니다. 송미령이 풍주 씨라고 불렀는데요. 그 호칭이 오래전 기억처럼 들렸습니다. 이풍주가 원장님이 직접 만나겠다고 하신다고 했습니다. 송미령의 표정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이풍주는 그 흔들림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셋이 엄기분의 병실에서 만났는데요. 엄기분은 반쯤 일어나 앉아 있었고 이풍주가 옆에 섰고 송미령은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잠시 공기가 무거웠습니다. 엄기분이 먼저 말했습니다. 미령 씨, 오래됐네 라고 했는데요. 그 호칭이 이풍주를 놀라게 했습니다. 원장님이 송미령 씨 이름을 저렇게 부르시다니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송미령이 원장님이라고 했습니다. 많이 회복되셨네요 라고 했는데요. 목소리에서 긴장이 느껴졌습니다. 엄기분이 풍주야, 잠깐 나가 있어 라고 했습니다. 이풍주가 원장님이라고 했지만 엄기분이 괜찮아, 나가 있어 라고 했습니다. 이풍주는 마지못해 병실을 나왔는데요. 문 밖에서 병실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엄기분이 송미령에게 뭔가를 말하는 모습이 보였고 송미령이 고개를 숙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이풍주는 문 앞에서 기다렸는데요. 한 20분쯤 지났을까요? 병실 문이 열리고 송미령이 나왔습니다. 이풍주를 보고 잠깐 멈췄다가 말했습니다. 이풍주 씨, 나중에 제가 연락드릴게요. 드릴 말씀이 있어요. 라고 했는데요. 그 목소리가 아까 로비에서보다 조용했습니다. 뭔가 무게를 얹은 목소리였습니다. 송미령이 복도를 걸어가는 것을 이풍주가 바라봤는데요. 그리고 병실 문을 열었습니다. 엄기분이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원장님, 뭘 말씀하신 거예요? 라고 이풍주가 물었습니다. 엄기분이 창밖을 보면서 말했는데요. 그 여자가 풍주 너한테 할 말이 있대. 내가 해줘도 되는데 이건 그 여자 입으로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서 라고 했습니다. 이풍주가 뭔 얘기인지 물었더니 엄기분이 이풍주를 봤습니다. 풍주야, 놀라지 마. 라고 했는데요. 그 한마디가 이풍주의 심장을 조이는 것 같았습니다. 놀라지 마. 이 말을 하는 사람은 그 다음에 반드시 놀랄 일을 말하는 법이었습니다. 엄기분이 말했습니다. 송미령이 이 병원에 온 게 처음이 아니야. 오래전에도 왔었어. 내가 레지던트 할 때. 라고요. 이풍주가 그게 무슨 말이냐고 했습니다. 엄기분이 당시에 송미령이 나를 찾아왔는데 이런 말을 했어. 자신이 임신했다고. 라고 했습니다. 이풍주가 그 말을 듣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임신. 누가요? 라고 겨우 물었는데요. 엄기분이 이풍주를 바라봤습니다. 풍주, 너한테서라고 했어. 라고 했습니다. 이풍주의 세계가 잠시 멈췄습니다. 아주 오래전 일이었는데요. 레지던트 시절의 송미령. 그 시절에 이풍주는 송미령을 좋아했고 송미령도 이풍주를 좋아했고 그러다가 어떤 이유로 멀어졌습니다. 그 이유가 뭐였는지를 이풍주는 정확히 기억하지 못했는데요.
어느 날 갑자기 송미령이 연락을 끊었고 그것으로 끝이었습니다. 그랬는데 원장님라고 이풍주가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라고 하다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엄기분이 눈을 감으며 말했습니다. 나았어. 라고요. 이풍주가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이 한마디가 이풍주의 다리를 제대로 서 있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나았다. 그렇다면 지금 어디 있는 것인지, 몇 살인지, 누구인지, 수많은 질문이 한꺼번에 이풍주 안에서 터졌는데요. 엄기분이 그 질문들을 한 번에 받아줬습니다. 나머지는 송미령한테 들어 내가 할 수 있는 말에 한계가 있어 라고 했습니다. 이풍주는 그날 오후 내내 진료실에 혼자 앉아 있었는데요. 외래 진료는 취소했습니다. 간호사가 걱정스럽게 들여다봤지만 이풍주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창밖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몰랐던 사이에 세상 어딘가에 자신의 아이가 있다는 것이, 마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을 때처럼 또 한 번 자신이 없던 사이에 일어난 일이 있었다는 것이, 이풍주는 그게 얼마나 큰 일인지 실감하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마리 생각이 났습니다. 마리도 몰랐던 것들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어떻게 태어났는지를, 그것을 알게 됐을 때 마리가 어떤 마음이었을지를 이제서야 조금 더 이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당사자가 되니까 비로소 알게 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강마리는 그날 저녁 진솔의 병실 상태가 조금 안정됐다는 연락을 받았는데요. 체온이 38.3도로 내려갔습니다. 여전히 높은 수치였지만 떨어지는 방향이라는 게 다행이었습니다. 담당 교수가 오늘 밤이 고비라고 했습니다. 이 수치가 내일 아침에 37.5 이하로 내려가면 거부 반응이 완화되는 방향으로 볼 수 있고, 만약 오늘 밤 다시 올라가면 다른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요. 마리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병실 앞 복도 의자에 앉았습니다. 강세가 옆에 와서 앉았는데요. 언제 왔는지 모르게 나타났습니다. 마리가 강세를 봤습니다. 강세야 라고 부르려다가 강세씨 라고 했습니다. 강세가 응 했습니다. 마리가 오늘 밤 여기 있어도 될까요? 라고 물었는데요. 이 긴 밤을 혼자 버티는 것이 마리도 이번에는 조금 힘들었습니다. 강세가 뭘 물어봐 라고 했습니다. 그 말이 마리에게는 가장 좋은 대답이었습니다. 둘이 복도 의자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병원 복도 형광등이 은은하게 켜져 있었는데요. 오가는 간호사들이 있었고 저쪽 병실에서 TV 소리가 작게 났습니다. 마리가 무릎 위에 두 손을 올려놓고 가만히 있었고 강세도 가만히 있었습니다. 말이 없었지만 비어있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마리가 한참 뒤에 말했습니다. 강세 씨, 저 가끔 이 병원이 집 같다는 생각을 해요. 이상한가요? 라고 했는데요. 강세가 이상하지 않아 라고 했습니다. 나도 그래 라고 했습니다. 마리가 그 말에 살짝 웃었습니다. 이 병원에서 태어난 건 아닌데 라고 마리가 말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맞는 말이었는데요. 강세도 마리도 이 병원에서 태어나지 않았지만 지금 이 병원이 둘에게는 가장 익숙한 곳이 됐습니다. 이 사람들이 있는 곳이 집이 되는 법이라는 걸 마리와 강세는 그날 밤 복도 의자에 앉아서 몸으로 알아가고 있었습니다. 새벽 2시였습니다. 간호사가 진솔 병실에서 나오며 체온 잘 잡혀가고 있다는 얘기를 했는데요. 38.1도였습니다. 마리가 그 말을 듣고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좋아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강세가 마리의 손 위에 자신의 손을 살짝 얹었는데요. 마리가 눈을 뜨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손의 온기를 느꼈습니다.
한편 주시라는 그날 밤 윤순의 어머니와 함께 마리 병실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마리가 진솔 걱정에 밥도 제대로 못 먹는다는 소식을 듣고 시라가 도시락을 싸왔습니다. 마리가 없으니 두 사람이 빈 병실에 앉아 마리가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윤순애가 우리 마리가 저러는 게 하며 말을 잇지 못했는데요. 시라가 마리가 원래 그런 애예요. 한번 결정하면 끝까지 한다고 라고 했습니다. 윤순애가 그게 대견하면서도 걱정스럽다고 했습니다. 누굴 닮은 건지 라고 했는데요. 시라가 저를 닮았어요 라고 했습니다. 윤순애가 내가 그렇게 끝까지 하는 타입이야? 라고 했더니 시라가 제가 사랑에는 끝까지 하는 타입이에요 라고 했습니다. 윤순애가 픽 웃었습니다. 둘이 잠시 말이 없다가 시라가 엄마라고 불렀습니다. 윤순애가 왜 라고 했습니다. 시라가 마리 아빠들 중에서 마리는 누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라고 물었습니다. 윤순애가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마리한테 물어봐야지. 라고 했는데요. 시라가 마리는 그런 질문에 대답 안 해요. 라고 했습니다. 셋 다 좋다고 할 것 같아서요. 라고요. 윤순애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그게 마리다운 거 아니야. 라고요. 셋 다 좋으면 셋 다 좋은 거지. 꼭 한 명을 골라야 하는 건 아니잖아. 별난 집안인데 별난 답이 나와야 맞는 거 아니겠어. 라고 했습니다. 시라가 그 말에 웃었습니다. 엄마도 이제 별난 거에 익숙해진 것 같다고 했는데요. 윤순애가 나야 원래 적응력이 좋지. 라고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6시 담당 간호사가 진솔 체온을 쟀는데 37.2도였습니다. 정상 범위에 가까운 수치였습니다. 담당 교수가 아침 회진에서 거부 반응이 완화됐다고 말했는데요. 앞으로 경과를 더 봐야 하지만 일단 고비는 넘겼다고 했습니다. 복도에서 그 말을 들은 강마리의 얼굴에서 뭔가가 스르르 내려앉았습니다. 눈물은 아니었는데요. 눈물 직전의 것이었습니다. 강세가 옆에 있었습니다. 마리가 강세 쪽을 보지도 않고 고개를 오른쪽으로 살짝 기울였는데요. 강세의 어깨에 닿을 듯 말 듯 했습니다. 강세가 그쪽으로 살짝 몸을 기울였습니다. 둘의 어깨가 닿았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진기식이 검찰에 자수 출두한 것은 그날 오전이었습니다. 변호사와 함께였는데요. 미디어에 알려지지 않게 조용히 진행했지만 저녁 뉴스에 단신으로 나왔습니다. 엄병원 산부인과 과장 진기식이 위임장 위조 혐의로 자수했다는 내용이었는데요. 엄기분 원장이 그 뉴스를 병실에서 봤습니다. 리모컨을 내리며 눈을 감았습니다. 한참 뒤에 이풍주가 들어왔습니다. 뉴스 봤냐고 물었더니 엄기분이 봤다고 했습니다. 이풍주가 소리는 좀 어떻냐고 물었는데요. 엄기분이 아침에 고비 넘겼다고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거 다행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풍주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원장님, 저 송미령 씨 만나야 할 것 같아요 라고 했는데요. 엄기분이 이풍주를 봤습니다. 이번엔 혼자 가도 되는 건지 물었더니 엄기분이 이번엔 괜찮아 라고 했습니다. 내가 이미 말했으니까 라고요. 이풍주가 무슨 말을 하셨는지 물었더니 엄기분이 그 여자도 오래 숨기고 살았으니까 이제는 직접 말할 때가 됐다고 했다고요. 이풍주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물었습니다. 원장님, 그 아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라고요. 엄기분이 이풍주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하고 천천히 말했는데요. 풍주야, 그 아이 너 이미 알아. 이풍주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엄기분이 계속 말했습니다. 가서 들어. 내 입으로는 여기까지만 할게 라고요. 이풍주가 병실을 나왔습니다. 복도가 평소와 똑같았습니다. 간호사들이 지나다니고
어디선가 기침 소리가 났고 저쪽에서 휠체어 바퀴 소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이풍주에게 이 복도가 방금 전과 완전히 다른 곳이 된 것 같았습니다. 그 아이 너 이미 알아. 이 문장을 이풍주는 복도 끝까지 걸어가는 내내 반복했습니다. 자신이 이미 아는 사람이라는 것. 그 아이가 자신이 아는 누군가라는 것. 이풍주는 머릿속에서 가능한 이름들을 하나씩 꺼냈는데요. 그러다가 어떤 이름 하나에서 손이 멈췄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아직 누구도 확인하지 않은, 그러나 이풍주의 심장이 먼저 알아챈 이름이었습니다. 이풍주는 핸드폰을 꺼내 송미령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만납시다 라고만 적었습니다. 답장은 3분 만에 왔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병원 근처 카페로 올게요. 라고요. 이풍주가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창밖으로 저녁이 지고 있었는데요. 서울 하늘이 오렌지빛이었습니다. 이풍주는 그 노을을 보면서 내일이 오기를 기다리는 것이 이렇게 긴 밤이 될 줄은 몰랐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강마리는 오랜만에 제대로 자려고 눈을 감았는데요. 진솔이 고비를 넘겼다는 것, 강세가 옆에 있었다는 것, 그리고 자신의 골수가 진솔 안에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는 것. 그 생각들이 차례로 마리를 감쌌습니다. 잠들기 직전에 마리는 생각했는데요. 나는 참 별난 집안에 왔구나. 별난 아빠들이 있고, 별난 사람들이 있고, 별난 일들이 생기는 집안. 근데 이상하게 이 별남이 싫지 않아. 아무것도 없던 곳에서 이만큼 가득 차게 된 것 같으니까. 마리는 그 생각과 함께 잠들었습니다. 그리고 내일 이풍주가 듣게 될 말이 이 가족의 이야기를 또 한 번 뒤흔들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아직 아무도 몰랐습니다.